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짜잔 짜잔. 자, 요 둘은 그냥 임의의 원소들입니다. 뭐 심지어 같아도 그만 달라도 그만입니다. 요 둘 사이에 뭐 최외곽 전자가 이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있어서 각각의 전자가 이렇게 공유되는 쌍 하나를 이루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단일 결합이라고 하죠. 근데 이 결합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 이중 결합 혹은 삼중 결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 각 원자들의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여러 쌍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 전자쌍 하나마다 짝대기 하나로 표현하니까 이중결합이라고 하는 애는 짝대기 2개, 삼중결합이라고 하는 애는 짝대기 3개. 좋아.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러면 이때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상의 사중결합, 오중결합 이런 거 있을까요? 사중결합, 오중결합 있을까요?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사중결합 이상은 나중에 배워볼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화학과에서 박사과정 할 때까지도 사중결합을 모른 채 박사과정을 마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중결합은 여러분들을 배우는 커리큘럼 속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이유가 있는데 뭐 약간 기하학적인 이유도 있고 에너지 준위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쨌거나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뭐 에너지적인 문제거나 아니면은 기하학적 문제거나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주로 보게 될 건데 이때 여기 내가 지금 그 결합선의 색깔을 구분해 놓았죠. 색깔을 구분해 놓았죠. 이때 파란색으로 쓴 애를 이렇게 표기할 거예요. 읽을 때 시거마. 그 다음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애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읽을 때 파이. 그래서 단일 결합은 하나의 시그마 결합으로 표현합니다. 이중 결합은 시그마 결합 하나 파이로 표현합니다. 삼중 결합은 시그마 결합 하나 파이 결합 2개로 표현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웬 난데없는 시그마냐 파이냐 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그거는 아주 수학적 구분 방법입니다. 분자 구조가 나타나면서 화학결합이 이루어질 때 그 화학결합에서 나타나는 상황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는 수학적 용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수학적 용어를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뒤에서 혼성오비탈 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단일결합이면 시그마, 이중이면 시그마 파이 하나, 삼중이면 시그마 하나 파이 둘 이라는 요거를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요 말씀 기억해 두도록 하죠. 그러면 이때 잘 봐요. 이중결합을 이렇게 구분한다는 얘기는 이중결합을 이루는 두 결합선이 동등합니까? 동등하다는 얘기입니까?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서로 다르니까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중결합은 똑같은 결합 2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결합 2개가 융합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그 다음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포멀 차지입니다. 포멀 차지.
자, 우리말 번역은 형식 전하. 있잖아. 자, 얘는 뭐냐? 완성된 루이스 구조. 완성된 루이스 구조에서 각 원자 요거에 부여되는 전하의 개념입니다. 자, 쓰시고. 자, 이때 첫 번째 1. 첫 번째 1. 얘는 해당 원자 주변의 해당 원자라고 해야 되겠다. 해당 원자의 전하. 자, 전하를 영어로 charge라고 하거든요. 그 밀도를 반영해 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겠지만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자, 우선 쓰시고. 자, 쓰시고. 그럼 여기 전하란 말 있잖아요. 전하. 전하. 성근이 만극함. 그 전하는 아니에요. 네. 자, 여기서의 전하는 바로 어떻게 구성되느냐? 바로 핵전하와 전자밀도. 요게 다 더해진 개념을 우리가 전하라고 하는 거죠. 자, 핵전하는 당연히 그 전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핵은 전하 방향이 어느 쪽이에요? 플러스죠. 핵이 마이너스 누구니 지금? 핵이 마이너스 누구니? 아, 나 진짜. 자, 핵은 전하 방향이 플러스죠. 플러스죠. 그다음 전자는 전하 부호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마이너스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만들어진 루이스 구조 내에서 핵의 플러스 전하와 주변 그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가 다 융합돼서 나타나는 전하.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걸 여기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둘 중에 더 큰 요소로 결판이 나겠죠. 전자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전하는 플러스 전하를 띌 거고요. 전자밀도가 의도한 것보다 높아질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한꺼번에 다 더해진 것을 지금 전하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안정한 루이스 구조에서는 각 원자의 요 형식 전하가 보통 0입니다. 보통 0입니다. 보통 0입니다. 좋아. 그래서 우리가 안정하게 루이스 구조를 그렸다라고 하면 그때 나와 있는 원소들의 그 원자들의 형식 전하는 보통 다 00000 보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정하다라는 말의 뜻은 뭔가 반응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안정하다는 말은 반응성이 아주 작은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형식 전화 플러스 마이너스 1 요거는 뭐 특별한 반응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구조를 그리고 나서 각 원자들의 형식 전화를 따졌더니 어떤 놈은 플러스 1이다 어떤 놈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카운팅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부여를 하다 보면 그러면 얘는 반응성이 어떤 특별한 반응성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보통 그렇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형식 전화 요거 이상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뭐 절대 안 되는 건 없기 때문에 나타날 가능성이 낮거나 나타난다 하더라도 극도로 불리한 녀석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형식 전화의 크기가 2를 넘어서는 거는 거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왜 존재 불가하냐? 이유를 굳이 묻자면 바로 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작다, 엄청 크다? 엄청 크기 때문이에요. 형식 전화가 플러스 2라는 거는 중성 상태에 비해서 전자가 두 개 없다는 얘기죠. 반대로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중성 상태에 비해서 전자가 추가적으로 두 개가 더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전자가 더 많거나 더 적으면 그렇지 않은 녀석들하고의 정전기적 인력이 너무 커져서 추가적으로 들락날락했던 전자들이 다시 평형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형식 전화 2 플러스 2 마이너스 이상은 그래서 거의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특별한 형식 전화라고 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보통이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을 어떻게 적용해 보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 자, 우선 첫 번째 일. 비공유 전자쌍. 은 해당 원자의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유 전자쌍은 절반이 해당 원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느냐? 3. 원래 최외각 전자 개수, 원래 최외각 전자 개수에다가 원래 최외각 전자 개수에다가 빼줍니다. 바로 저기에 있는 1 더하기 2의 2. 요거를 형식 전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그 뭐냐면은 이게 이제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 수식으로 써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사실 이렇게 수식으로 써놓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예시를 들고 몇몇 연습을 하면 금방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굳이 이 수식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내용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 예시를 들면 훨씬 편하니까 뭐냐면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자. 지울게요. 지운다.
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연습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예를 하나 들어보자. H2. 뭐 엄청나게 유명한 루이스 구조죠. 자, 어떻게 그리냐면 요렇게. 그리고 요 산소에는 비공호 전자가 요런 식으로. 됐나요? 됐죠? 그럼 이때 여기서 형식 전화를 따질 때 내가 초보라고 생각이 된다면 나와 있는 요 결합선 위에 공유 전자쌍들을 다 표기해 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알겠죠? 조금 더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형식 전화를 따질 때 어떻게 카운팅을 하라는 얘기냐면 요렇게 여기 수소 보이죠? 수소는 지금 주변에 비공호 전자쌍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때 결합 전자쌍 2개 중 이 수소가 절반을 획득한다. 얘도 결합 전자쌍 2쌍 중 절반을 획득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산소 역시 결합 전자쌍 2개 중 각각 절반 그리고 비공호 전자쌍까지 해서 이 산소는 이렇게 전자를 획득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요 논리 구조를 지금 이렇게 쓴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글자보다는 그림상에서 형식 전화를 따질 때 비공호 전자는 다 네 거, 그 다음에 결합 전자는 절반씩 가져간다. 요렇게 그냥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누구랑 비교하느냐? 원래의 최외각 전자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원래 수소의 최외각 전자는 몇 개예요? 하나죠. 그런데 지금 몇 개예요? 하나죠. 변화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을 때 형식 전화는 0. 얘도 뭐? 0. 자, 원래 산소의 최외각 전자는 몇 개예요? 6개인데 지금 몇 개예요? 또 똑같이 6개죠.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0.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글로 억지로 저렇게 써본 건데 글보다는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익히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아시겠죠? 좋아. 됐죠? 자, 그럼 또 뭐 얘 하나 더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아까 예로 들었던 이거. 자, 제 이름이? 거기 저기 정성택 소장. 자, 이거 뭐야? 이름 뭐라고? 아자이드. 나 진짜. 아자이드. 자, 얘 루이스 구조 어떻게 된다 그랬어? 루이스 구조. 요렇게 이렇게 된다고 했지? 그래서 루이스 구조를 옳게 그린 다음, 자, 짝대기 하나당 전자는 몇 개씩 있는 거야? 짝대기 하나당 전자가 2개씩 있는 거니까 우선 이렇게 2개.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어쩌라고요? 비공호 전자는 누구 거? 그냥 내 거. 알겠어요? 비공호 전자는 내 거. 결합 전자는 몇 개가 내 거? 결합 전자는 절반이 내 거. 그럼 얘는 요만큼이 이 녀석 전자인 거야. 알겠죠? 자, 요 말단에 있는 애도 같은 논리로 요만큼만 얘 건 거야. 알겠죠? 그 다음 중심에 있는 얘는 비공호 전자가 있어, 없어? 그려놨는데 없고 공유 전자쌍밖에 없지. 공유 전자쌍 중에 절반만 얘 거니까 얘 거는 요만큼. 됐죠? 요런 식으로 전자를 획득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원래 질소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 있어? 5개 있잖아. 5개 있는데 지금 얘는 몇 개가 되어버렸어? 5개에서 6개가 됐지. 몇 개 많아졌어? 몇 개? 하나 많아졌잖아. 하나 많아지면 형식 전화를 얼마로 부여한다? 전자가 많아졌으니까 마이너스. 알겠죠? 요 놈도 마이너스. 그러면 이때 요 질소 같은 경우 얘는 원래 최외각 전자가 5개인데 지금 어떻게 됐어? 하나 없어져서 4개가 됐지.
전자가 없어지면 형식 전화를 어떻게? 플러스. 이렇게 부여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형식 전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만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형식 전화도 아까 내가 루이스 구조 막 그려보라 그랬잖아요. 루이스 구조 막 그린 다음에 외우라고 했죠. 그 루이스 구조를 외우는 과정 속에서 이 형식 전화도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형식 전화가 부여된다 라는 것도 콕콕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죠? 그 다음 5.5 자, 그 다음 누구냐? 바로 영어 표현으로는 oxidation number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자, oxidation number라고 하고 우리말 번역은 산화수. 자, 이 또한 뭐다? 이겁니다. 요거 밑에도 같은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완성된 루이스 구조 속에서 어떤 원자에 부여하는 전하 개념이 바로 저 형식 전하라고 했었죠. 형식 전하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산화수는 바로 그 전하 개념의 또 다른 개념입니다. 보이시죠? 또 다른 것입니다. 또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녀석은 첫 번째 1 해당, 그러니까 요 밑에 요 한번 여기 딱 쓰란 말이야, 그죠? 여기 딱 쓰고 요 밑에 1 해당 원자의 전자 밀도를 반영하는 녀석입니다. 전자 밀도를 반영하는 개념이 산화수입니다. 자, 아까 형식 전하는 뭘 반영하는 거라고요? 전하를 반영하는 게 형식 전하라고 했죠. 근데 전하 말고 누구 밀도, 전하 말고 누구 전자 밀도만 반영하는 걸 산화수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그냥 아주 러프하게 어떤 원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쪽이다 라고 하면 그 녀석의 전자가 원래보다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원래보다 적어졌다는 얘기예요. 산화수가 플러스라면 원래보다 전자가 굉장히 적어졌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산화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럴 때 이 산화수에는 보통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보통의 가이드라인.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은 여러분들이 많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슈쇼, 뭐 리튬, 소디움, 포타슘, 이런 애들은 산화수를 보통 어떻게?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보면 공통적인 것들이 일족 원소들이죠, 그렇죠? 일족 원소들. 그래서 이런 일족 원소들을 보면 반응을 했을 때 산화수가 저렇게 이제 뭐냐면은 산화수가 이렇게 1 플러스가 되겠구나. 무슨 말 알겠죠? 좋아. 그다음 또 다른 가이드라인, 맥니지움, 칼슘,
그 다음에 뭐 구리, 뭐 철, 아연 이런 애들은 보통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천지백깔이 많지. 천지백깔이 많지. 이때 또 이제 특별한 게 맥니듐하고 칼슘 이런 애들은 또 우리가 무슨 원소라고 해? 알칼리 토금속 이족 원소들이라고 하지. 뭐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구리, 철, 아연 이런 애들은 또 어떤 말을 쓰죠? 전이금속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이런 데서 이제 2 플러스 등등등 나오고요. 아, 얘 또 뭐예요? 왜? 아, 이면지요? 저 가져오시면 돼요. 저기 복사기 열고 갖고 오면 돼요. 아니 그냥 A4지를 뭉텅 여기도 있나? 잠깐만요. 없다. 예, 가서 A4지를 뭉텅 갖고 와요 그냥. 그 다음 세 번째,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산소, 황, 뭐 이런 애들, 산소, 황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얘가 E-, 황도 E-. 그러면서 얘네들 이름이 또 뭐라고 그랬었지? 켈코진이라고 했었지? 얘들 이름 또 이제 켈코진 이라고 했었다고. 그 다음 네 번째 플러린, 염소, 브로마인, 아이오다인 얘네들은 할로젠이라고 했었는데 산화수가 어떻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중학교 때부터 화학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때 이런 이온가 표현들을 많이 본 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화학을 배워가면서 평소에 봐왔던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쓰자면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원소. 그냥 써볼까요? 원소라고 쓰면 예를 들면 H2, O2, N2, 뭐 철, 뭐 금. 자, 저렇게 표기하면 이때는 산화수를 다 뭐라고 하죠? 0, 0, 0, 0, 0 이렇게 쓰죠? 그럼 얘네들의 공통적 성격은 뭐냐면 순수 원소들이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전혀 섞여 있지 않고 원소 형태로 있을 때는 저런 식으로 산화수를 00000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알겠죠? 이때 전하량 보존을 통해 다른 원소들의 산화수를 역시나 짐작하기도 하죠. 뭐 이것도 예를 하나 들면 뭐 얼루미늄 클로라이드 이런 화합물이 있다고 치자. 그럼 이때 여기서 염소 같은 경우 산화수가 지금 얼마라고요? 보통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1-라고 했잖아요. 그 1-인 게 몇 개 있어요 지금? 3개가 있다면 전하량 보존을 완성하려면 이때 얼루미늄의 산화수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3 플러스. 아시겠죠? 뭐 이렇게.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 KMNO4 뭐 이런 물질이 있다고 칩시다. 자, 산소 산화수는 보통 얼마라고요? 산소 산화수는 2-라고 했죠. 그 다음 포타슘 산화수는 얼마라고요? 포타슘은 여기 1족 원소니까 1 플러스였죠.
그럼 여기 망간의 산화수는 얼마라고 해야 되겠어요? 바로 1, 2-4개인데 중성이 되려면 얘가 7 플러스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전하랑 보존을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다가 그 산화수들을 보통 짐작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보통 대부분의 우리가 문제들을 풀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알겠죠? 그리고 이때 어떻게 되느냐? 특별한 산화수. 특별한 산화수는 특별한 반응성을 보입니다. 특별한 산화수는 특별한 반응성을 보입니다. 이거 특별한 산화수는 특별한 반응성을 보입니다. 자, 이건 뭐냐? 이것도 얘가 천지백가리로 많은데 H2O H2O2 자, 요런 걸 이름을 뭐라고 해요? 물이라고 하죠. 요런 건 과산화수소라고 하는데 이때 어쨌건 수소의 산화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수소의 산화수는 현재 1 플러스라고 하자. 1 플러스라고 하자. 그럼 이때 어쩔 수 없이 산소 산화수는 뭐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선 얘가 2 마이너스, 여기서는 얘가 1 마이너스가 되는 수밖에 없죠. 그래야 뭘 이룰 테니까? 전하량 보존을 이룰 테니까. 알겠죠? 그런데 H2O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할 때 뭐 특별한 반응성이 있어요. 뭐 꽤 안정하다라고 여겨져요. 안정하다라고 여겨지죠. 사실 뭐 민감한 화학 반응을 할 때는 얘도 아주 그냥 심각한 반응성을 보일 수 있지만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반응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수소 1 플러스 산소 2 마이너스가 보통의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소 1 마이너스 이건 전하량 보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지만 보통의 산화수랑 같아요? 매우 달라졌어요? 굉장히 달라졌죠? 이럴 경우에는 어떤 성격이 나타나느냐? 얜 터집니다. 어느 정도로 폭발력이 있느냐?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폭발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이게 분자식 내에서 산소 원자 개수 한 끝발 차이인데 결국 이 둘은 같은 물질이라는 얘기입니까? 완전 다른 물질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완전 다른 물질입니다. 반응성도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있었던 산화수가 아닌 산화수가 나타나면 그건 극도로 다른 어떤 반응성을 보여준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런 예시들은 엄청 많은데 지금 이제 하나 드는 생각으로 또 두 번째 이 수소 뭔소? 수소의 경우 자 수소는 저기 그린 것처럼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있어요. 최외곽 전자가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 그러면 이 최외곽 전자가 하나가 있을 때 요때 전자 배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s1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s1 알겠죠? 자 이렇게 수소가 전자 하나를 갖게 되면 그럼 이때 얘는 이온가 혹은 산화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0 중에 뭐예요? 0인 거죠? 원래 전자 하나가 있는 게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니까. 이럴 때 얘 이름이 뭐예요? 이럴 때 이름이 하이드로젠이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하이드로젠이라고요. 그런데 요놈의 수소가 어떤 전자 배치가 되어 나타날 수 있냐면 여기에는 요 전자 있죠? 이게 어딘가 띄어서 없어진 거야. 그래서 최외곽 전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어. 그러면 하나 있을 때 중성인데
없어지면 얘 이온가는 뭐가 되겠어? 1 플러스가 되겠지? 이럴 때 전자 배치를 뭐라고? 1s 빵 이렇게 쓰는 거야. 1s 빵. 그 하나 있던 게 사라졌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면 이럴 때 얘 이름은 뭐겠어? 얘 이름. 얘 이름이 프로톤이라고. 무슨 말 알겠죠? 프로톤. 프로톤 우리말 번역이 바로 양성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수소이온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전자 상태, 이런 이온가를 갖는 수소를 프로톤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놀라웠게도 s 오비탈의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2개까지. 그럼 이때 요놈의 수소가 어떻게 최외곽 전자가 하나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노릇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요 수소의 이온가는 몇 가겠어요? 얘는 플러스고 중성이면 얘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하나 더 많아졌으니까 1 마이너스라고 하면 되겠죠? 이럴 때 얘 이름은 바로 하이드라이드라고 합니다. 하이드라이드라고 합니다. 하이드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얘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슈쇼음이온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슈쇼음이온.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저 수소가 플러스냐 중성이냐 마이너스냐 저 상황에 따라 저 세 개의 반응성은 같겠습니까? 반응성은 하늘과 땅 차이겠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로 완전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프로톤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반응성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본 어떤 반응성이 나타날까요? 프로톤은? 바로 얘는 강산입니다. 강산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왜 염산, 질산, 황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뭐 산염기를 아직 자세히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강산이라고 하는 녀석 안에서 실제 그 산성의 반응성을 나타내는 게 바로 저 프로톤입니다. 아시겠죠? 반면에 하이드라이드 얘는 뭐로 반응한다? 강염기입니다. 쟤는 염기성의 반응성을 보입니다. 완전 극단적으로 서로 다른 반응성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퀴즈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냐면 이거는 창원과학고등학교 내신 기출 문제였거든요. 창원과학고 내신 기출에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냐면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다음 반응 결과를 예상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HCl 수용액에 NaH를 첨가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요거를 써봐라 라는 게 창원과학고 내신 기출 1학년 때 나왔던 문제예요. 이 두 개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수용액 중에 HCl 이런 걸 우리가 일상생활 용어로 뭐라고 하죠? 수용액 중에 HCl 이런 걸 이제 염산이라고 하거든요. 염산이란 말 들어봤죠? 그 다음 이제 NaH는 이게 여기서 소듐이 1 플러스 상태예요. 수소가 1 마이너스 상태이고요. 그래서 얘를 부르는 이름은 뭐냐면 소디움 빨간색 쓸까? 얘 이름은 소디움 하이드라이드예요.
그래서 상태가 보통 고체인데 이런 식으로 염산 수용액에다가 고체인 소디움 하이드라이드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바로 엄청난 반응성과 함께 NaCl 이 수용액 중에서 염을 이루게 되고 여기 수소는 어떤 상태예요? 이온가 혹은 산화수가 1 플러스 염소는 1 마이너스인 상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Cl-Na 플러스가 염을 이루는 건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요 H 플러스하고 H 마이너스가 반응을 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H2 수소 기체가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두 개가 더해지면 요 중성 상태 수소 기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반응을 한번 써봐라 라는 문제가 어떤 학교의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산화수와 아주 다른 산화수가 나타나면 평소와는 완전 다른 반응성들이 나타날 수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런 얘기들을 꼭 기억하라 이런 말이지.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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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말입니다. 여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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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그런데 이 산화수는 너무 많이 찍었네요.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왜? 또 뭐요? 그 저게 발열 반응이니까 수소가 산화하면서 H2 아, 발열 반응은 맞는데 수소 기체는 반응성이 크다 작다? 수소 기체는 반응성이 작습니다. 반응성이 작아서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면 주변에 여론이 있어도 세상에서 제일 빨리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수소 기체는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볍죠. 가볍기 때문에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발생하는 수소 기체가 또 반응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냉큼 도망가 버려서 여기서 뭐가 더 된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얘를 밀폐 용기에서 반응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수소 기체가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발생한 다음에 도망가다가 밀폐된 용기 벽면에 맞고 다시 되돌아올 수 있겠죠. 이때 주변의 활성화 에너지가 충분하면 반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그래서 반드시 열린 그릇에서 반응해야 됩니다. 닫힌 그릇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터집니다. 얘는 닫힌 그릇 속에서 반응을 하면. 그래서 내가 대학원 다닐 때 옆 실험실에서 3명이 죽었습니다. 네, 수소 기체가 터져서 3명이 죽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큰 뉴스로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 화학과에서는 아니고 그 서울대 화학과 옆 건물이 어떤 건물이었냐면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이제 새로 건물 지어서 옮겼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는 화학과가 22동에 있고 화학과 옆에 조그만 길 넘어서 바로 옆에 원자핵공학과가 있었어요. 그 원자핵공학과에서 이 그 핵반응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핵융합로에 있는 감속제 관련 실험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감속제 관련 실험을 하다 보면 수소기체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근데 화학과 사람들은 이 녀석의 화학 반응성에 민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확실히 열린 그릇 속에서 완전 환기를 해놓고 실험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원자핵공학과 학생들은 핵 반응에는 관심이 있지만 화학 반응은 조금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물론 내가 그 사고의 모든 개요를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짐작하는 바로는 이 녀석의 화학 반응성을 조금 실수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 창문을 닫아 놓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실험을 했을 거예요. 그럼 만들어진 수소기체가 팍 만들어진 다음에 창문 열어넣어서 바깥쪽으로 나가버리면 그만인데 계속 그 공간에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모든 화학 반응은 뭐 발열일 수도 있고 하니까
주변에 여러 여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로 수소기체가 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고를 내가 집에 가서 밥 먹고 있다가 뉴스로 봤거든요. 내 건물 옆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뭐야 하고 그 다음날 딱 갔더니 그 건물이 폭삭 내려앉아 있더라고요. 폭삭 내려앉아 있더라고요. 이게 건물이 콘크리트 건물은 아니었고 실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가건물. 그러니까 왜 판넬 건물이라고 해서 왜 플라스틱 금속 이렇게 대충 지어놓는 건물 있잖아요. 거기였는데 그게 다음날 건물이 이게 2층 건물이었는데 이게 폭삭 내려앉았더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3명 돌아가셨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수소기체가 반응을 할 수는 있는데 수소기체는 반응의 활성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사실 잘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소기체는 열린 공간에서는 거의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수소기체가 이런 밀폐된 공간에 모여있다, 폭탄입니다. 이건 엄청 무서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아까 있었던 지훈이 지금은 없네. 아니, 그 대인이요, 대인.